자, 중세의 경제 봅시다. 280페이지 경제정책 봅시다. 일단 고려는 첫 번째 중농정책, 권농정책 나와 있죠. 중농, 농업을 중시하고 권농, 농업을 권장하고 당연히. 자, 그래서 중농정책, 권농정책은 꼭 고려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치 체제하고 조세 제도로 이제 그 토지 제도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중농 정책 보시면 개간을 장려했다. 자, 개간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개간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혜택을 주죠.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벽 동원을 금지한다. 농사가 바쁠 때나 농사가 바쁠 때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필요한 일은 좀 잠깐 미뤄두죠. 그래서 자벽 동원의 금지. 자, 그다음에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했고요. 자,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빌린 원금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질 때가 있죠.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같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농민 안정책뿐만 아니라 의창, 의창 제도 같은 이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도 실시하죠. 자,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꼭 고려 아니더라도 조선시대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권농정책 나와 있죠. 권농정책. 자, 광종 때는 황무지 개간을 장려했었고 성종 때는 호족들한테 무기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농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권농정책, 중농정책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요. 그 대신에 상업은 약간 더 규제를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업, 자, 상점, 운행, 운영, 그 다음에 화폐 유통, 그 다음에 수공업 나와 있는데 상업이나 수공업은 뒤에 어차피 다시 자세히 나와요. 자, 거기 상업 보시면 자, 개경에는 시전, 그 다음에 대도시에는 관영상점, 그리고 지방에는 행상,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도 고려시대는 여러 개를 많이 만들긴 하죠. 하지만 유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만들어진 화폐가 어떤 것들인지도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은 지금 관청수공업, 소수공업만 나와 있지만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 그 다음에 농촌 민간 수공업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상업과 수공업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는 중농정책, 권농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운영 넘어갑시다. 자,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과 양안이 필요해요. 호적하고 양안이 필요하다. 자,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인구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인구대장을 만든 걸 호적이라고 하죠. 호적은 3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안이라고 하는 건 토지대장. 그래서 토지를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데 이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의 성질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2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죠.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은 20년에 한 번이지만 꼭 20년에 한 번이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조선은 꼬박꼬박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조선은 20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양전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원칙은 20년이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꼭 지켜지지는 않았다. 조선은 지켜지지만. 자, 그래서 양안과 호적을 작성해서 세금의 기준으로 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재정과 관련된 관청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재정을 운영할 때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걷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재정과 관련된 관청은 고려시대에 크게 두 개 존재하게 되죠. 두 가지. 자, 하나는 육부 중에서 호부가 재정과 관련된 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사. 그래서 호부와 3사가 재정과 관련된 관청이죠. 자, 그러면 호부와 3사가 재정과 관련된 관청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 호부라고 하는 건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역할은 호부에서 하고 3, 4라고 하는 관청에서는 자, 곡식과 화폐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거, 출납.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그 돈을 쓰고 하는 역할은 3, 4에서 하도록 돼 있죠. 물론 실제로 세금을 걷는 건 누가 하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향리가 하죠. 실제 세금은 향리가 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돈이 중앙관청으로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냐? 3, 4로 들어오는 거고 돈을 쓸 때는 어디서 쓰냐? 3, 4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화폐를 직접 쓰고 들어오고 쓰고 하는 거는 3, 4.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호부.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기관 두 개, 이 두 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282페이지 호부와 3,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제도로 한번 넘어갑시다. 경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치 제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수치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는 제도를 얘기해요. 자, 수치 제도 봅시다. 수치 제도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수치, 세금을 걷는 거죠.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는 거를 수치 제도라고 하고 수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운영돼요. 보통 우리가 신라 삼국시대에 조용조를 배웠었죠. 그 조용조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용조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 이렇게 거치면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조용조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이걸 조금씩 풀었으면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금을 세 가지를 걷도록 되어 있죠. 자, 조세 또는 전세라고도 하는데 이 조세나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내가 땅이 있으면 내고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나 전세 보통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죠. 282페이지 보시면은 수치체제,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조세 나와 있죠. 토지에 거두는 세금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과 기준은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걷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는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걷는다. 거기 보시면 민전에 대해서 세금을 10분의 1 정도 걷는다라고 나와 있죠. 민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토지. 이게 백성의 토지든 아니면 일반 농민의 토지든 개인의 토지를 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유지인 민전에서 거둔다. 그 다음에 결부제라고 하는 또 이 제도가 나오죠. 결부제라고 하는 건 토지의 단위가 결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농민이 이렇게 손으로 집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 줌이 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집으면 별을 이렇게 집겠죠. 그래서 이게 한 줌.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모으면 한 단이 되겠죠. 왜 우리 파 한 단 이런 것처럼 단이 되고 이거를 100개를 모으면 한 짐. 그 다음에 이게 100개가 되면 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의 기본 단위가 결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결부제라고 하고 신라에서 사용하던 결부제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쭉 가는 거예요. 원래는 두락제 아니면 경무법, 그 다음에 결부제,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토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말하자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토지제가 조금씩 달랐는데 당연히 신라가 나라가 이겼으니까 그 나라부터 시작해서 결부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역시 고려시대도 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금은 보통 이렇게 수확량의 10분의 1. 별거는 없죠. 그냥 수확량의 10분의 1 걷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지대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도 나오죠. 그래서 지대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대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땅이 없으면 토지세는 안 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땅이 없는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냐?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자,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지주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전호라고 그래요. 전호는 다른 말로 하면 소장농이 되겠죠. 그러면 전호는, 즉 소장농은 지주의 땅을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되겠죠. 이런 대가를 지대라고 그래요. 지대. 자, 그래서 이 지대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지대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지대율은 공전과 사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자, 공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국유지를 얘기하는 거고, 사전이라고 하는 건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가의 땅을 빌렸을 때, 자, 내가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 나라의 땅을 빌렸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수확량에 얼마를 내야 되냐? 수확량의 4분의 1을 지대로 내면 돼요. 수확량의 4분의 1을 요 나라에게 바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전에서의 지대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토지, 즉 뭐 귀족이라든가 부자의 토지를 농사를 지었을 때, 빌려서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수확량의 전체 2분의 1을 지대, 세금은 아니고 이거는 지대로 내야 하죠. 그래서 수확량의 2분의 1, 여기서 수확량의 4분의 1. 자, 지대율이 이게 국유지냐 아니면 사유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4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그리고 이 지대라고 하는 건 세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세는 세금이고, 이거는 내가 땅을 가진 경우에 내는 거고, 이거는 내가 땅이 없을 때 남의 땅을 빌렸을 경우에 지주에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지만 지대율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으로 갑시다. 자, 세금을 내는 것 중에 공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으면 이거는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가호 또는 촌락, 마을마다 내는 세금이고요. 자,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거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요. 거기 보시면 자, 공납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자, 집집마다 포나 토산물로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집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포나 세금, 즉 이거는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데, 자, 그러면 특산물로 어떻게 세금을 내냐? 특산물로 세금을 낼 때는 매년 내는 상공이 있고요. 가끔 내는 별공이 있고요. 그래서 상공과 별공으로 구별이 되죠. 상공이라는 건 항상 공납을 내는 걸 말하는 거고, 매년 내는 거, 별공이라는 걸 별도로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죠. 자, 거기 보시면 공납의 특징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공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되게 가난한 경우에, 자, 전세는 내가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지만 공납은 내가 정말 가난하더라도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납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내가 땅을 가진 만큼에서 수확량이 1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야 되고 조금 가진 사람 조금 내야 되는데, 공납이라는 건 특별히 그런 기준이고 거의 비슷하게 돼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전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다. 전세보다 부담이 좀 큰.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집이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난한 경우에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바로 공납이죠. 그래서 더 힘들게 내야 되는 게 공납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공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부과 방법 나오죠? 원래는 나라에서 정한 거를 각 지역으로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정의 다과를 기준으로 해서 9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서 9등호제라고 하고, 나중에 뭐 기준이 바뀌긴 하지만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역. 자, 역이라고 하는 건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16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남, 양인 남자. 자, 정남들이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군역과 요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군역이라고 하는 건 군대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역의 종류까지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은 거의 3가지 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조세 또는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리고 역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수취제도.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죠. 조선도 여기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세금을 걷죠. 자, 그래서 수취, 체제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수취제도 다음으로 또 비슷하게 중요한 게 토지제도. 사실 고려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토지제도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니까 토지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관료에게 월급으로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자,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관료한테 월급으로 수조권, 우리가 보통 토지를 준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준 적은 없고요.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제도를 우리가 토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운영돼요. 일단 운영되는 한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고, 자, 백성, 농민이라고 칩시다. 농민 A가 있다고 칩시다. 자, 농민 A가 있다. 농민 A가 요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가진 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농민 A는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자, 모든 토지는 국가 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개념이죠. 모든 토지는 다 왕의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왕토사상이라고 그래요.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모든 토지가 왕의 것은 아니죠. 일반 백성들이 가진 땅, 민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왕토사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고. 자, 그래서 왕토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 백성들은 국가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세금을 낼 수 있다. 정당성,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토사상이라는 걸 다 가지고는 있죠. 실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왕토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 A는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겠네요. 전세, 조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관료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료가 됐으니까 이제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공무원이 됐으니까 국가에서는 월급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월급을 뭘로 주냐? 자, 물론 현물로 주기도 해요. 문종 때 공납이니까 월급을 주는 제도가 마련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뭘 주냐면 수조권을 세금으로, 월급으로 줘요. 자, 월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조권으로 주는 거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이 농민 A가 가진 토지에서 세금을 네가 걷어라. 네가 걷어서 이거 너 써라. 그런 식의 제도를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지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를 나눠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조권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죠. 즉, 농민 A는 원래는 국가에게 내던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제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 A는 관료 B에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자,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원래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가에서 월급으로 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관료 B가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민 A는 이제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 B에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즉, 얘는 세금으로 내는 거고 얘는 월급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농민 A, 자, 이 농민 A는 관료 B에게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관료 B는 농민 A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수조권을 가진 수조권자를 우리는 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민 A의 땅에 대한 전주는 관료 B가 되는 거죠. 전주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농민 A는 이 관료 B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땅 주인이죠, 말하자면.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전객이라고 그래요. 자, 관료 B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내가 가진 수조권의 땅 주인, 그 사람을 전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료 B, 수조권자, 전주, 그 다음에 농민 A, 땅 주인, 민전 주인, 전객. 그래서 이 전객과 전주 사이에 전주 전객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주 전객제가 형성이 됐다는 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 수조권을 매개로 하고 있죠. 만약에 수조권을 이 사람이
나라에 반납을 한다. 뭐 죽거나 관료를 그만두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죠. 죽거나 반납을 한다. 그러면 이 전주정객제는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겠지. 관료 C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이게 토지제도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메커니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시대에는 이 토지제도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 바뀐 토지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변천. 토지제도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제도의 변천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여러 번 바뀌어요. 고려가 뭐 한 500년 가까이 되니까 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래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지제도인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전시과 안에서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3번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의 특징, 이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전시과냐? 그리고 그 전시과의 특징이 뭐냐? 달라진 점은 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제도의 변천이니까 변하니까 처음부터 고려 초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고려 초기의 토지제도, 가장 먼저 토지제도는 역분전이었어요. 자,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태조 때 실시된 거죠. 자, 이제 어느 왕 때 실시됐는지도 중요하겠죠. 자,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고려 태조 때 시행됐던 제도를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자, 역분전이라고 하는 건 성격, 논공행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논공행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논공행상, 공을 논해서 행상, 상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태조 왕건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을 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건 언제 배웠냐면 호족 통합 정책 중에서 회유책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랑 뭐 결혼도 하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성씨도 나눠주고 왕씨로 다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달래는 의미에서 토지를 주기도 해요. 그게 바로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죠. 논공행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역분전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 자, 이 토지제도에서는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냐? 자,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이거는 공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나눠줘요. 공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건과 같이 다니면서 공을 세운 사람들, 공훈. 그 다음에 인품.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죠. 너 참 괜찮구나. 이런 게 이제 인품인데 이거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역분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공훈과 인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훈이라는 것도 누가 봤을 때는 A가 봤을 때는 공을 많이 세웠는데 B가 생각할 때는 별로야. 그럴 수도 있고 인품도 참 내가 봤을 땐 괜찮은 사람인데 딴 사람이 보면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바로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죠. 자,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뭔가 제도가 필요해. 그 제도가 전시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과 제도라는 게 실시가 됐고요. 일단 전시과의 특징 또는 성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시과의 변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시과의 특징은 일단 왜 이름이 전시과냐면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전지라고 하는 건 곡식이 나는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되겠죠. 곡식이 나는 땅과 시지, 시지는 땔감이 나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쌀이 나는 땅도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땔감, 즉 땔감이 나면은 야산 같은 거겠죠. 임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농경지하고 그 다음에 임야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전시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전지와 시지를 둔다. 두 번째 특징은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월급으로 주는데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게 아니죠. 수조권, 자, 즉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자, 수조권만 지급한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한 모든 권리 다 주는 거죠. 너 가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관리들한테 실제로 소유권을 지급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또는 시험에 뭐 토지를 나눠줬다. 물론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할 때 토지를 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그거는 토지를 준 게 아니고 수조권을 지급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유권을 준 적은 없다. 무조건 수조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세습이 불가능하다. 세습이 불가하다. 즉 일대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일대에 한해서만 준다는 건 나한테만 주는 거다. 즉 자식한테 주면 안 된다. 즉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세습이 가능한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없는 건 없으니까 예외가 있긴 하죠. 자,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하고, 자, 요 세습이 가능한 게 있기도 있어. 영업전이라고 하고요. 영업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몇 개 있긴 하다. 자, 예를 들면 공신전, 그 다음에 공음전, 그 다음에 내장전, 그 다음에 외역전, 그리고 군인전. 자, 요런 거는 세습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원칙은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요 5가지는 세습이 가능하긴 하다. 자, 공신전이라고 하는 건 공신한테 주는 거,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오품 이상의 고위관료한테 주는 거, 내장전이라고 하는 건 왕실, 왕실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왕실에게도 운영비로 줘야 되겠죠, 토지를.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고 하는 건 향리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군인전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직업 군인, 2군 6위의 직업 군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긴 있지만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세습이 불가능하죠. 자, 만약에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금 월급으로 수조권을 주고 있다. 그러면 언제 반납을 하냐? 전현직 관리면 내가 지금 현직 공무원이면 월급 받고 내가 그만뒀어요. 그럼 난 전직 공무원인 거죠. 그런데도 준다 월급을. 그러면 나는 언제 이 토지를 반납하냐? 죽을 때. 그렇죠. 관리가 죽으면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고, 자, 만약에 현직 관리한테만 월급을 준다. 수조권을 준다. 라고 하면 나는 언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퇴직 시에. 그러니까 퇴직했을 때나 아니면 사망 시에 원칙으로는 수조권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죠. 기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시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전시과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또 이것도 제도가 바뀌니까 전시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시과가 시작될 때 이거를 시정전시과라고 하죠. 전시과가 시작될 때 시정전시과. 자, 여러분은 어느 왕 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어느 왕 때인 시기 그리고 기준,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실시했고, 자, 이 경종 때 시정전시과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자, 시정전시과에 대한 기준은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한다. 자, 관품이라는 건 관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품이라고 하는 건, 자, 이거는 문무 18등급에, 자, 문무 18등급에게 관리들한테 주죠. 문신과 무신 모두 주고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종 1품, 정 1품, 그 다음에 정 9품, 종 9품. 그러면은 하나의 숫자에 2개씩 등급이 있는 거니까 총 18등급이겠죠. 18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상관에게도 모두 나눠져. 그냥 전현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상관에게. 그래서 18등급으로, 이 순서를 좀 바꿔 써볼게요.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문무직상관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때 시정전시과 때의 기준은 관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관품을 사색 공복을 또 기준으로 하죠. 사색 공복을 또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말하자면 관직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데 그 관직은 18등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이 공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광종 때의 공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단, 비, 녹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이 있고 이거를 일단 나누고 여기에서 다시 등급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고 왜냐하면 경종은 광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공복 제도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다시 등급을 나누어서 이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여기에 인품이 들어간다는 걸 볼 때 인품이 들어가면 역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좀 별로구나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경종 때는 이렇게 전시과 제도를 시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정전시과가 실시가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별로 객관적이지 못해서 이거를 중간에 한번 개정을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고려 전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전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러 번 개정을 통해서 전시과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자, 전시과 제도를 한번 고쳤어요. 그래서 고칠 개자를 써서 개정 전시과라고 하죠. 자, 전시과 제도를 한번 고쳤네. 개정 전시과라고 하죠. 목종 때 전시과 제도를 한번 고친다. 자, 그러면 이 개정 전시과에서 특징. 자, 개정 전시과에서는 관품만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관품으로 일원화되었다. 자, 말하자면 뭐를 떼버렸냐. 이제 인품이 좀 불합리하니까 인품 제도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품으로만 기준으로 한다. 관품만 기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관품으로 일원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정 전시과는 기준이 여기는 관품과 인품, 여기는 관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정 전시과가 목종 때 실시됐잖아요. 이 목종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강조의 정변. 그래가지고 지금 거란이 막 쳐들어올 때 1차는 성종 때 서희가 막았고 그 다음에 2차 쳐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이 강조의 정변이 있었고요. 이 목종이 제거되면서 현종이 왕으로 옹립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이 목종 때 이 상황이 거란과 대치 중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거란과 대치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거란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뭐냐? 군인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군인한테 토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인 전시과라고 그래요. 자, 그냥 군인전 지급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군인 전시과라고 썼어요. 이 개정 전시과를 다른 말로 군인 전시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했다. 왜? 지금 거란과 대치 중이거든. 걔네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거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인 전시과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정 전시과에서는 한회과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죠. 자, 폐지 아니고 지급이에요, 여러분. 한회과라고 하는 게 이때 마련이 되죠. 우리는 항상 한회과 폐지만 배웠지만 한회과라고 하는 게 마련된 게 언제냐? 이게 두 번째 개정 전시과예요. 한회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원래 관리들한테 월급을 문무 18등급에게 월급을 주죠. 그런데 고려 공무원이 문무 18등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8등급 이외의 공무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묶어서 한회과라고 해서 다른 토지 지급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걸 한회과라고 하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잘 하는데 지금은 없어진 공무원 중에 10급 공무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0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지금은 다 9급으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다 똑같이 9급하고 똑같지만 예전에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원래는 9등급의 공무원 체계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공무원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해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나중에 경정전시과로 가면 18등급으로 포함이 돼요. 말하자면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한해과라고 하고, 한해과를 지급했었던 시기가 바로 요 개정전시과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 관품으로만 기준으로 삼고, 두 번째는 군인전을 지급한다. 그래서 군인전시과가 지급된다. 자, 이게 개정전시과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자, 경정전시과라고 하는 건 이제 전시과 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마무리되었다. 자, 그러면은 경정전시과에서의 기준. 경정전시과는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자 관리들한테 나눠줄.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직.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현직 모두 줬던 거예요. 말하자면. 전현직 모두 지급. 저 여기 따로 쓰진 않았지만 전현직 모두에게 지급을 했었다는 거죠. 이제는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직관에게만 준다. 아까 직상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직관에게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정전시과 때 새로 지급된 토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대표적인 토지가 공음전이에요. 자, 그리고 경정전시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음전이다 보니까 이때의 토지를 우리가 공음전시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정전시과를 다른 말로 공음전시과라고 하죠.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따로 지급되는 토지를 공음전이라고 하고, 이 공음전의 좋은 점, 특징은 세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공음전시과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정전시과에서는 이 공음전 말고 다른 토지들이 또 지급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역전이라든가 향리에게 지급하는, 또는 풍수지리 업자에게 주는 별사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공음전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외역전이나 그 다음 별사전 같은 이제 다른 체계의 공무원들에게도, 이제 공무원은 아니죠. 자, 외역전은 향리도 뭐 공무원이라고 넓게 보면 되는 거고, 별사전은 풍수지리 업자 또는 승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토지가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세 번째 특징은, 자, 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한해과를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한해과라고 하는 걸 폐지하게 되죠. 한해과 폐지. 자, 한해과를 폐지하고, 쉽게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걸 폐지하고, 여기서 폐지했다는 건 없앴다기보다는 문무 18등급으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문무 18등급의 그 체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문무 18등급 공무원 표에 따라서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해과라고 하는 걸 폐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자, 문무 차별이 완화되었다. 자, 지금 현재 문종 때죠. 문종이면은 그 전에 현종 때, 그 전에 왕의, 문종이 11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현종 8번째 왕 때 이미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전쟁들을 겪은 거죠, 말하자면. 그랬기 때문에 군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문무의 차별이 있어요. 당연히 고려시대니까 문신과 무신 중에 문신한테 훨씬 월급을 많이 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신과 무신에 대한 차별을 조금씩 줄였다. 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누구한테 월급을 조금 더 줬냐? 무신한테 월급을 더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문신과 무신의 차별이 원래는 이렇게 컸는데 이걸 조금씩 줄였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신에 대한 지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무신에 대한 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일부만 그런 거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 월급을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같은 등급에서 무신이 월급을 더 받는 경우도 살짝은 있었어요. 가끔.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문무 차별을 완화하다 보니까 무신에 대한 지급이 증가하게 된 거죠. 확대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등급에서 무신이 월급을 더 받는 경우도 개중에는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게 문무 차별 완화. 자,
무신에 대한 지급이 더 확대된 거죠. 말하자면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반적으로 토지 지급액은 감소되고 있다. 자, 토지 지급액은 감소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액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정 전시가보다 개정 전시가가 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개정 전시가보다 경정 전시가가 줄어들어서 요 개정 전시가 같은 경우는 뒤에 3칸, 그러니까 16, 17, 18등급 같은 경우는 시지 지급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 전시가 같은 경우는 15, 16, 17, 18 뒤에 4칸이죠. 4칸은 시지 지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개정 전시가와 경정 전시가는 아예 전지만 받고 시지를 못 받는 사람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급 액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전지 지급 액수도 줄어들고 있고 시지 지급 액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전지와 시지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데 둘 중에서 지급 액수의 감소가 더 큰 건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더 확확 줄어든 게 어떤 거냐? 시지 지급 액수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지하고 시지를 둘 다 줄였는데 그중에서 더 많이씩 줄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뭘 더 많이 줄였냐? 시지 지급 액수가 더 많이씩 줄어들고 있어요. 전지보다는. 그러니까 시지는 아예 뒤에 못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전지를 못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받긴 받는데 시지 지급 액수는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생긴다는 건 전지와 시지를 둘 다 줄였지만 더 많이씩 줄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지 지급 액수죠. 감소폭이 큰 거. 좀 어려운 표현으로 감소폭이 큰 게 뭐냐? 그러면 시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는 감소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게 경정전시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자, 그리고 어느 왕 때 실시됐는지, 그리고 특징, 특히 기준이 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거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시과에 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시과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우리는 토지제도의 변천이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렇게 전시과가 실시됐었어. 자, 그러다가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 건 언제냐? 전시과의 붕괴. 자, 전시과 제도가 무너진 거, 이제 월급을 토지로 안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 게 언제냐? 무신집권기에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죠. 전시과 제도가 무너졌다는 건 그러니까 월급으로 토지를 주다가 이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데서 이게 부족하니까 집권자들, 무신 집권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토지를 겸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토지를 겸병. 그래서 대농장 경영, 즉 대토지 소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말하자면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뺏어서 내가 굉장히 넓은 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무신 집권자들은 사실 무신들이기 때문에 벼슬로 따지면 문신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받으면 문신들보다 월급을 조금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 등급은 내가 낮지만 내가 가진 권력은 최고 권력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즉 전시과 제도는 나한테는 늘 부족하다.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뺏으면 되지, 내가 권력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남의 토지를 뺏어서 내 땅으로 만드는 토지 겸병.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토지,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공무원 등급표에 따라 월급 주는 전시과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 거죠. 자, 그럼 전시과 제도가 붕괴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월급으로 토지를, 지금 우리 이제 수조권이지만 그렇게 표현할게요. 토지를 주는 제도가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월급으로 뭐 줘? 자, 월급으로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월급으로 뭐 주냐? 녹봉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녹봉을 주는 제도인 녹봉제는 문종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월급으로, 그럼 내가 공무원인데 나는 월급으로 뭐 받고 있었어?
수조권. 둘째, 녹봉. 두 개를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뭐만 사라진 거예요? 수조권 주는 제도가 토지가 사라진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월급으로 뭐만 받아? 녹봉. 현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월급으로 뭐만 받냐? 녹봉만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쌀이나 옷값만 주는 거예요. 월급으로 이제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무신집권기부터 쭉 시행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시가 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 녹봉에 의해서 월급을 주는 녹봉제가 실시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관리들한테 녹봉으로 월급을 줘야 되죠. 현물. 현물이라는 건 쌀이나 옷감 같은 물건으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월급 주는 현물도 고려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족해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월급을 원래 쌀로 줘야 되는데 월급 줄 쌀도 부족한 거예요. 쌀이나 옷감도 부족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수조권을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자,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되는데 녹과전은 원종 때. 자, 원종은 누구냐면 원간섭기가 시작될 그 즈음의 왕이 바로 원종이에요. 이 원종의 아들이 이제 충렬왕, 충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딱 그때쯤 원나라와 강화를 맺을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녹과전이 실시된다. 그럼 녹과전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냐? 자, 녹봉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녹봉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뭘로 지급하는데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 자, 녹봉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가 녹과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어느 지역의 토지만 나눠주는 거냐, 즉 수조권만 나눠주는 거냐, 경기 지역의 토지만 월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녹과전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녹과전이 쭉 실시가 되죠. 이제 충자 들어가는 원간섭기에. 그런데 원간섭기도 역시 최고 득세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권문세족.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서 역시 똑같아요. 남의 토지를 뺏고 겸병, 내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농장 경영 또는 대토지 소유. 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를 한번 다 바꾸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자, 이거는 토지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토지와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거예요. 자, 이런 게 사패전. 자, 사패전이라고 하는 건 개간 허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몽골과의 전쟁을 통해서 토지가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패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개간 허가증이고요. 만약에 네가 개간을 했어? 개간은 황폐한 땅을 농경지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개간했어? 그럼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권리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사패전인데 문제는 이 사패전이 남발됐어요. 남발이라는 건 막 함부로 많이 지급.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의도대로 개간을 해서 이거를 농경지로 만들어서 여기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함부로 발급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내 땅을 즉 사유화하는 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패전이 지급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토지를 겸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이 시기는 언제는 지금 원간섭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권문세족이겠죠. 그래서 토지를 겸병하는 데 이용한다. 자, 원래 사패전이라고 하는 건 토지 주는 거 아니고 개간을 허가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남발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내가 차지하는, 사유화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사패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간섭기 때 실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토지제도는 아니지만 권문세족들이 자기 땅을 넓히는데 이런 걸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원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자기 땅을 넓히는 데 사용했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녹과전이라든가 사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지를 다시 사유화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이 되면 이제 고려 거의 망할 때쯤 됐어요. 고려 말이 되면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거의 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문세족들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한 후에 즉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뒤에 그 이성계의 세력과 즉 신흥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면서 새롭게 제도를 개편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뒤집을 필요가 필요하죠. 이런 걸 우리가 전제개혁, 즉 토지제도의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렇게 해서 고려 말에 전제개혁, 토지제도의 개혁으로 실시한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제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이니까 고려가 망할 때쯤 자 요게 공양왕 때 자 그리고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자 물론 이 과전법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토지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가서 다시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의미만 자 이거 과전법은 왜 실시한 거냐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부분의 토지를 다 수조권을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신진사대부가 너무 가난해. 걔네들한테 월급 좀 줘야 돼. 먹고 살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새로 지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과전법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제도. 자, 우리가 앞에 지워버렸지만 첫 번째 역분전, 그리고 두 번째 시정전시과, 그 다음 세 번째 개정전시과, 네 번째 경정전시과, 그리고 중간에 전시과제도 붕괴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녹봉으로 뭐 월급을 줬지만 그게 부족해지니까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실시되고 중간에 토지제도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개간증을 줬더니 이걸 가지고 자기 토지를 넓히는 데 사용했죠. 그거를 사패전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신진사대부한테 월급 주기 시작한 거는 과전법.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쭉 살펴봤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시과. 전시가 3개 있었죠. 이 전시과에서 특징,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의 특징. 시험에는 대체적으로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 고려시대 경제에서 문제 하나만 내. 그럼 전시과예요. 무조건. 그러므로 이 경제 파트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시과 체제이다. 전시과 제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어디까지 했냐면 284, 285 그리고 한 장 넘겨서 토지의 종류는 아직 안 했어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88페이지 전시과 제도의 붕괴. 여기까지 한 거죠. 전시과 제도가 무너지면서 녹과전, 사패전 등등. 여기 지금 과전법은 빠져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시정전시과 285페이지부터 다시 보시면 자 운영 나와 있죠. 자 광종 때 제정된 사색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관품의 고하와 인품을 반영한다. 전현직 관리에게 차등 지급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개정 전시과 자 전현직 관리에게 18등급 관등에 따라서만 즉 이거를 우리는 관등으로 일원화되었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신보다 문신이 우대되고 그리고 군인전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군인전시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회과라고 하는 게 시작됐고요. 자 그리고 경정전시과 때는 현직 관료에게만 직관에게만 토지를 준 거죠. 그래서 문무 직상관 중에 직관에게만 토지를 준 거다. 자 그리고 무신에 대한 차별이 완화됐다는 건 무신한테 월급을 조금 더 줬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음전 그리고 외역전, 별사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죠. 자 그리고 시지가 지급 안 되는 그래서 뒤에 4칸은 시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회가가 소멸 그리고 한회가가 소멸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시과로 통합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경정 전시과의 특징이고요. 밑에 보시면 286페이지에 전시과 토지지급 액수 나와 있죠. 전시과 토지지급 액수 나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토지지급 액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시지를 못 받는 등급도 생기고 그 다음에 1등급만 보더라도 전지지급 액수와 시지지급 액수 중에 시지지급 액수가 더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목종 때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에서 전지지급 액수는 똑같지만 시지지급 액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확실히 시지지급 액수가 더 빨리빨리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아예 마저 봅시다. 토지의 종류. 자, 토지의 종류에서 전시가 공금전, 한인전, 군인전 쭉쭉쭉.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일단 기반이 되는 거는 민전이에요. 민전이라는 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민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전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 민전의 소유권을, 아니 그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전시가 제도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의 명칭이 달라지죠. 자, 토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과전 또는 전시과라고 그래요. 전시과는 그냥 간단하게 공무원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무 18등급의 관리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토지를 과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요거를 전시과라고 통칭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공무원 월급이 전시과구나. 자, 그리고 공무원 월급으로 주는 전시과 말고 제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만 전시과나 과전을 받고 있지만 오품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고위관리가 된 거죠. 그러면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로 올라가면 저는 과전에다가 플러스 토지를 하나 더 받는 거죠. 그게 공음전.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한테 지급하는 토지를 공음전이라고 하고 이 토지의 특징은 세습이 가능하다.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품 이상의 관인 신분을 세습하기 위한, 유지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음전이고요. 자, 그러면 오품 이상에게 따로 주는 토지가 공음전이면 자,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재 중에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주는 토지를 한인전이라고 그래요. 자,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재 중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거를 한인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5품 이상한테 주는 건 공음전, 6품 이하한테 주는 건 한인전. 그래서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해서 이렇게 5품 이상, 그 다음에 6품 이하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생계 유지한 사람이 없고요. 나는 아직 과거를 볼 만큼 어른이 아니고 그러면 나라에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한인전을. 그래서 제가 한인전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쉽게 말하면 시험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라에서 받았던 한인전은 반납. 그 대신 나 공무원이 됐죠. 그럼 나라로부터 나는 뭘 받아요? 전시과, 과전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자, 공무원 신분을, 관인 신분을 세습해주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5품 이상한 에게 주는 거는 공음전, 6품 이하에게 주는 거는 한인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구분전. 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는 구분전. 그러니까 유가족 들어가면 구분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종류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많이 나오는 그 토지는 한인전, 구분전이에요. 개념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공음전. 자,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 잘 나오죠. 한인전, 구분전.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한인전, 구분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군인전. 군인전은 중앙군. 그리고 내장전. 그 다음에 내장전은 왕실. 그리고 공회전. 공회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하는 토지. 그 다음에 사원전은 절. 그리고 외역전은 향리. 자, 향리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향리도 나중에 공무원 되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호족이었다가 이 사람이 향리가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된 거니까 월급을 주죠. 그래서 경정전시가 때 외역전 지급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공신에게 공신전. 그 다음에 승려 풍수지리 업자에게는 별사전. 자, 그러니까 절에게 주는 토지는 사원전. 그 절에 있는 승려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토지는 별사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원전은 절에, 별사전은 스님한테 이렇게 준다. 승려에게 준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 했는데 지워버렸네. 자, 원래는 세습이 불가하지만 영업전이라고 해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세습이 가능한 토지들을 영업전이라고 하고요. 영업전은 공음전, 그 다음에 공신전, 자, 그리고 내장전,
자, 공음전 같은 경우는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신전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공신.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 되면 전시거나 과전 받고, 거기에다가 오품 이상이 되면 공음전 받고, 여기에다가 공신이 되면 플러스 공신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는 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공음전이나 공신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는 거의 사유화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죠. 원래는 수조권만 내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그냥 사유화 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수조권을 줄 때, 자, 제가 지금 공무원이지만 제가 가진 땅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내가 가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내가 가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나한테 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는 거지.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수조권을 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귀족들한테 자기가 가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그냥 너 해. 그게 이제 공신전이나 공음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은 그냥 내 거야. 세금도 안 내는 그냥 내 땅이 되는 거죠. 자, 공음전이나 공심전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사유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을 주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안 내는 내 땅이 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유화되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역전과 그 다음에 군인전이 있어요. 자, 외역전이라고 하는 건 향리한테 지급하는 토지고,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직업군인한테 주는 토지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죠.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된다. 자, 직역이 세습된다. 여기서 직역이라고 하는 거 원래 뜻은 내가 나라에 대해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직역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직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직업이 세습되기 때문에 토지가 세습되죠. 예를 들면 외역전이라고 하는 건 향리한테 지급하는 토지고,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중앙군한테 지급하는 건데, 결국에는 향리라든가 중앙군이라고 하는 건 세습되거든요. 직역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향리, 우리 아버지가 중앙군이면 나도 중앙군. 거의 그렇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향리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정전시관하면은 나중에 경정전시관은 현직관리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관직을 그만뒀어. 그러면 원래는 그 토지를 나라에 반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향리가 나중에 됐어요. 뭐 이제 이어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아버지가 받았던 토지는 원래 땅에 나라에 반납을 하고 그만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내가 향리가 되면 내가 다른 땅에 대한 다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엄청 복잡해. 어차피 아들이 향리가 될 거니까 그냥 아들이 향리가 되면 아버지가 받았던 수조권을 그대로 계승을 시켜주는 거죠. 말하자면 세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외역전도 그렇고 군인전도 그래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 중에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가 외역전과 군인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직역이 세습돼 토지가 세습되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전정연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정연립의 형태로 세습된 거죠. 이게 전정연립의 특징을 갖는 게 뭐냐? 외역전, 군인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경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과 제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경제 파트 정리하고 이제 사회문화 넘어갑시다. 잠깐 쉴게요.